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굳이 묻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안고 살아왔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준비된 말을 꺼내곤 했다. 착하고 책임감 있으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대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반영한 문장이었다. 그로부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보다는 나를 어떻게 보여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법을 익혀왔다. 세월이 흐르며 그 질문은 더 정교하고 복잡해졌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나는 얼마나 유능한가? 나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들보다 나은 사람인가? 표면의 질문은 바뀌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깔려 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설명하며 증명하려 애써왔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는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말투, 옷차림, 직업, 관계, 그리고 표정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진짜 우리 자신일까? 아니면 사회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구성된 연기된 자아의 껍질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더 이상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맡긴 채 이래야만 하는 나를 충실히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고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가?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철학자의 서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조용히 퍼져가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전염병이다. 성과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 멈추지 않는 비교와 경쟁, SNS를 통해 연출되는 자아의 이미지들, 그리고 잊히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망가짐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 파편에 가닿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물어야 할 질문들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왜 이토록 우리 자신에게 가혹했을까? 우리가 믿어왔던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 우리가 붙들었던 그 자아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들에서 출발한다. 우리를 망가뜨려온 자아의 구조를 조용히 마주하고 그 실체를 하나씩 해부해가며 결국에는 그 무게를 덜어내고 흘려보내는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자아는 원래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삶의 혼란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 타인의 시선과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아는 점차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나를 갉아먹는 구조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방어기제로 오인했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정체성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자아는 생존을 가장한 자기 소모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오랜 오해였다. 자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조용히 해체시켜왔다. 첫 번째는 고정된 자아, 즉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변할 수 없는 본질처럼 여겨지는 순간 자아는 살아있는 흐름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된다.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러한 문장들은 처음에는 나를 이끄는 동력처럼 작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변화 가능성을 봉쇄하며 모든 흔들림과 약함을 자아의 실패로 규정하게 만든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존재한 뒤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라 말했다. 자아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쓰여져야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고정된 자아는 그 과정을 중단시킨다. 두 번째는 타인의 눈 속에서 살아가는 나, 비교하는 자아이다. 자아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혹은 타자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는 그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발생한다. 나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소득, 외모, 관계, 사회적 지위, SNS 팔로워 수, 그리고 그 비교는 자아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각인시킨다.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라캉은 자아는 거울 속 이미지이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 했다. 비교는 자아를 외부에 종속시키며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타자에 의해 결정짓게 한다. 세 번째는 성과로 조건화된 자아, 즉 존재가 아닌 결과로서의 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아는 무엇을 이뤘는가로 평가받는 구조 안에 놓여 있다.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를 증명했는가? 그 질문은 곧 나는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 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자아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무엇을 해낸 나여야만 한다. 결국 존재는 조건화된 자아로 축소되고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은 사라진다. 에리 프롬은 이를 소유 중심의 존재 방식이라 비판했다. 자아는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만 그 끝은 항상 결핍과 불안이다. 네 번째는 과거의 나로 현재를 정의하는 상처에 동일화된 자아이다. 과거는 기억되고 해석되며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정체성 전체를 결정할 때 자아는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에 머무는 존재가 된다. 나는 늘 버려졌던 사람이다. 나는 본질적으로 결핍된 사람이다. 이러한 자기 낙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봉쇄하고 자신의 실패나 고통을 존재의 본질로 오해하게 만든다. 부처는 자아란 5가지 요소의 찰나적 결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말했다. 자아는 기억이지만 그 기억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5번째는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통제자처럼 억압하는 자아이다. 약해지면 안 된다. 흔들리면 무너진다. 자아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다잡는 이성적 관리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통제는 자주 자기 감정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감정의 억압은 결국 신체와 정서적 무감각, 공허감으로 돌아온다. 장자는 삶의 흐름은 자연스러워야 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붙들려 할수록 고통은 심화된다고 말했다. 자아는 흘러야 한다. 감정 또한 살아있는 존재의 일부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아는 단지 나를 설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 존재를 구속하고 해체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식은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아를 다시 바라보고 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병리를 가능케 한 사회적 구조와 시대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가 어떻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가에 대해 내면의 차원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 자아의 병리는 결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심리적 기질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병리의 기저에는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조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종종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특히 자아의 고정과 병리에 더욱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의 자아를 압박하고 그로부터 병적인 자아 집착과 자기 혐오를 만들어낸다. 첫 번째로는 성과로 환원된 존재, 즉 자아는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는 존재 그 자체보다 성취한 결과로 자아를 정의하는 체계 위에 서 있다. 입시에서부터 시작된 이 구조는 취업, 승진, 결혼,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단계를 수치화하고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체계 안에서 개인은 자신을 존재로서 느끼기보다는 비교 가능한 지표들 위에서 자기 가치를 측정받는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자아는 조건화되고 그 조건에서 벗어날 경우 자신을 부적격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는 자기 존엄의 파괴이며 자아의 외부화다. 두 번째로는 비교와 획일성이 강조되는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높은 동질성의 문화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름은 종종 위험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고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도태된 사람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문화는 자아에게 타인과 비슷해야 한다는 은밀한 강박을 주입하며 결국 개별성의 표출을 차단하고 자신을 타인의 기준 속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게 만든다. 라캉의 말처럼 타자의 시선은 자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그 시선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순간 자아는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가족 중심의 정체성, 나와 우리의 경계 붕괴함으로써 어려워진다. 한국 사회에서 자아는 오랫동안 개인보다는 가족, 집단의 일부로 구성되어 왔다. 부모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자기 삶의 선택권조차 외부의 정체성 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곧 자기 욕망의 억압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가족에게 용납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아의 근간을 흔든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죄의식과 부끄러움으로 덮게 만드는 구조는 자기 부정의 반복을 초래한다. 네 번째는 SNS를 통한 자아의 과잉 노출과 연출이다. 현대의 자아는 더 이상 개인의 내면적 감각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구성된다. SNS는 자아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출하고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된다. 이로 인해 자아는 실존적 주체가 아니라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에 따라 흔들리는 이미지 중심의 자아로 기능하며 진짜 자신과의 거리감을 더욱 넓혀간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아는 더 이상 현재에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라 불안과 비교 속에서 구성된 기억과 기대의 허상이 되고 만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억압된 정서 문화 또한 큰 역할을 한다. 힘들어도 참아야지. 말해서 뭐해. 다 그런 거야. 이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유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하거나 나약하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다. 그 결과 자아는 감정을 억압하고 내면을 방어하는 방식으로만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며 그것이 신체화된 증상, 만성적 무기력, 자기 비난, 우울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자가 말한 바처럼 억지로 붙들려는 힘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다. 자아는 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이 현대 한국 사회는 자아를 지켜야 할 실체가 아니라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그런 식으로 정복되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란 원래 흔들리는 것이며 흘러야 하고 관계 속에서 다시 쓰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에서 그 망가진 자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유예하고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 자아라는 구조가 때로는 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구속하고 갉아먹는 체계로 작동해 왔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그 자아로부터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 회복은 가능할까?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의 모색일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을 세 가지 방향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자아를 덜어내고 흐르게 하며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덜어내기,
즉,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주 자아를 완성해야 할 것, 혹은 지켜야 할 본질로 오해한다. 그러나 동양과 서양의 수많은 사유는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시간과 경험, 관계 속에서 계속 쓰이고 다시 구성되는 이야기임을 강조한다. 폴 리케르는 이를 서사적 자아라 불렀다. 즉, 자아는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시간을 따라 해석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이야기의 흐름이다. 우리는 자주 실패, 상처, 역할, 기대를 통해 형성된 자아를 진짜 나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점의 특정 맥락에서만 유효했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 이야기는 언제든 수정될 수 있고 심지어 새로 시작될 수도 있다. 부처는 자아를 오온의 찰나적 결합으로 보았으며 그 어떤 고정된 나도 없다는 무아의 통찰을 제시했다. 우리는 자아를 덜어낼 수 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행위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신념, 이런 내가 아니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믿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두 번째는 흘려보내기. 자아는 흐를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자아는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나 자아는 때로 살아있는 감정처럼 움직이고 반응한다. 그 감정, 기억, 판단은 억제하거나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흐르게 해야 한다. 장자는 소요율을 통해 자아가 자연과 흐름 속에 놓일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자유란 무한한 선택이 아니라 경계를 해체하고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유연성이다. 현대의 자아는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진 채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흘러야 할 감정을 억누르고 흔들려야 할 순간에 버티며 울어야 할 때 침묵한다. 그러나 모든 감정은 흘러야 제자리를 찾는다. 기억은 흘러야 가벼워지고 고통은 흘러야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자아를 완성하려는 강박에서 흐르게 허락하는 유연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아는 결국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과정 속에서만 살아있는 실체가 된다. 세 번째는 다시 짓기. 자아는 관계 속에서 다시 구성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자아는 고독한 내면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타자의 언어, 반응, 욕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재구성하며 살아간다.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나- 그것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너의 만남에서 비로소 참된 자아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자를 소유하거나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도 비로소 존재로서 살아난다. SNS에서의 자아는 나를 타인의 관람 대상으로 만들지만 진정한 관계는 나를 타인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회복시킨다. 자아는 관계의 언어 안에서 재탄생한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이 아니라 응시와 경청의 대상으로 마주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의 가능성이 열린다. 에리 프롬의 말처럼 우리는 갖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사랑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회복은 자아를 부정하거나 파괴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며 조용히 그 무게를 덜어주는 과정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될 수 있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쓰이고 있는 이야기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숨결 속에서만 살아있는 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타자의 시선이 아닌 나의 존재와 관계, 지금 여기의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유의 여정을 따라오며 나는 오래도록 입속에서 굴리던 질문 하나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언제나 무겁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는 그것이 어떤 전제를 감추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 질문은 어쩌면 이미 고정된 나, 진짜 나, 결정된 나가 어디엔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고 쓰이고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자아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응시, 실천과 실패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성되고 수정되어 가는 서사라는 것을, 이제 나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묻고 싶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순간 자아는 더 이상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는 흔들려도 괜찮은 것, 완성되지 않아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것, 타자의 눈 밖에서도 존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나는 더 이상 강해야만 하는 나,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나, 성과를 증명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나로 자신을 묶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흔들림과 무력감, 실패와 후회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다. 나는 흐를 수 있는 자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이야기이며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수락이다. 고통의 끝에서 병든 자아의 잔해 위에서 나는 자신을 덜어낸 만큼 더 가벼운 나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배운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도 완벽한 해답도 아니다. 다만 이것이다. 지금 여기, 이 불완전한 나로 살아가도 좋다는 작은 용기. 이제 나는 다시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단지 이 질문을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또 다시 조심스럽게 물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